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역사적인 시계 브랜드 슈토바에서 나온 플리거 시계를 리뷰를 해볼 겁니다. 플리거는 제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시계들 중에서 가장 아이코닉한 시계이고, 슈토바는 독일 시계의 위대한 순간에 항상 함께했던 엄청난 역사를 가진 브랜드이지만은 이 시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한 명의 상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생각해보자면 플리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나치 독일의 폭격기 조종사들이 이렇게 생긴 시계를 차고 유럽의 곳곳에 폭탄을 투하하고 다녔다는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꺼림칙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한 명의 시계 팬으로서 생각해보자면은 플리거는 시계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적 성취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치 독일과 관련된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디자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플리거의 위상은 잘 드러납니다. 플리거는 파일럿 시계라는 장르 자체에도 깊은 영향을 줬습니다. 진이나 다마스코에서 나온 보다 현대적인 파일럿 시계에서부터 해밀턴의 카키 파일럿, 세이코의 SNK 시리즈, 수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파일럿 시계에 이르기까지 나라와 브랜드, 가격대를 가리지 않고 플리거 시계의 영향은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당장 구글에서 파일럿 시계를 검색해봐도 이 점은 잘 드러납니다. 이 시계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보죠. 1935년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의 항공 전력 보유를 금지한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를 하고 독일 공군의 재건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물론 이 공군 재건 프로젝트는 1935년 이전부터 착실하게 준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척 행세를 하면서 폭격기를 민항기로 위장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공군 재건을 진행해 나갔는데 히틀러의 권력이 안정화되면서 35년을 기점으로 독일의 공군 재건 프로젝트는 노골화되고 본격화됩니다. 독일 공군의 재건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나치 독일의 국가항공부는 폭격기와 전투기 개발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와 측정 장비 등을 포함한 각종 비행 관련 장비들의 개발까지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이 국가항공부가 폭격기 조종사들에게 지급할 정확도 높은 손목시계의 제작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처음에 나온 시야는 1931년 찰스 린드버그라는 유명한 파일럿이 론진과 함께 개발했던 이른바 린드버그 시계처럼 시간과 각도를 함께 표시하는 다이얼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안이 다행히 폐기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더 간명하고 읽기 좋은 역사적인 플리거 시계 디자인이 나오게 됩니다. 플리거 시계의 정식 명칭은 버바우튼스 우런, 줄어서 비우런입니다. 관측용 시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플리거 시계들은 파일럿들에게 개인 지급된 것이 아니라 독일 공군의 재산으로 관리되고 운용됐다고 합니다. 파일럿들은 비행 전에 작전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과 함께 시계를 지급을 받았다가 작전 수행이 완료되면 다시 반납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다룰 슈토바를 포함해서 랑에운트 제네, 뱀프, 라코, 그리고 IWC까지 오로지 5개의 회사에서만 독일의 국가항공부가 요구한 기준에 따라서 플리거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상관없이 원조 플리거 시계는 몇 가지 스펙상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리지널 플리거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55mm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를 통해 회중 시계에도 들어가는 커다란 무브먼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공할 만한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 케이스의 왼쪽에는 FL23883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FL은 비행을 의미하고요. 23은 조종 및 관측을, 883은 독일의 항공관리국에 할당된 번호를 의미합니다. 셋째, 플리거 시계의 용두는 장갑을 낀 파일럿이 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큼직하게 설계가 됐습니다. 넷째, 플리거 시계의 무브먼트는 크로노미터 등급의 정확도를 유지하게끔 조정되고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초단위까지 정밀하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해킹 기능을 갖춰야 했고, 충격과 자성에 강한 것으로 알려진 브레게사의 밸런스 스프링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뱀프와 스토바 그리고 IWC는 스위스의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랑에와 라코는 자기네들의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이 점은 모두 지켜져야 했습니다. 다섯째, 플리거는 어두운 조종석 안에서도 쉽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끔
등 강력한 야광을 적용했습니다. 플리거는 현대시계에 흔한 축광 방식의 야광이 아니라 라듐의 방사능을 이용한 야광이어서 낮에 빛을 쬐지 않아도 일정한 밝기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M1이나 M2 나침반의 야광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째, 플리거는 파일럿들이 비행 복장 위에도 쉽게 찰 수 있게끔 길이가 굉장히 긴 징박힌 가죽 밴드와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플리거 시계는 크게 두 가지의 다이얼 형태로 생산이 됐습니다. 이른바 A타입과 B타입인데요. A타입은 1940년에서 41년 사이에 생산이 됐습니다. 5개의 오리지널 시계 브랜드 모두가 이 A타입을 생산을 했었고요. 12시를 제외한 모든 시간 인덱스에 아라비아 숫자들을 큼직하게 적어놓은 단순한 디자인입니다. 1942년 1월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B타입은 IWC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회사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시와 분을 별도의 챕터링으로 나누고 시침과 분침의 길이를 각각의 챕터링의 길이에 맞게 조정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시계였습니다. 당시에 생산된 일부 시계들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빈티지 시계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국군의 야전 시계였던 WWW를 12개의 제조사별로 다 모으는 수집가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독일군의 플리거 시계도 제조사별, 다이얼 타입별로 다 모으는 덕후들이 있습니다. WWW 시계랑 마찬가지로 플리거도 수집 난이도가 높은 유형들이 있는데요. 일단 일반론을 이야기하자면은 A타입만 생산했던 IWC의 시계가 제일 비싸고 구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슈토바의 B타입 플리거도 2차 대전 당시의 생산품으로 구하려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입니다. 슈토바 측의 기록에 따르면은 당시에 오로지 42개의 시계만이 생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은 빈티지 시계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장 구할 수 있는 시계를 주로 리뷰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옛날 시계가 아니라 오리지널 제조사 5개 중에 하나인 슈토바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리바이벌한 플리거 시계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는 슈토바의 국내 공식 수입처인 와루와치즈의 흥미로운 제안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슈토바 시계에는 고객이 직접 시계에 넣을 것과 뺄 것들을 정해서 여러 가지 조합으로 주문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와루와치즈 측에서 플리거 시계 특집을 만들 수 있도록 리뷰용 시계를 대여를 해줄 테니까 생활인의 시계 채널에서 가장 흥미롭고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하는 조합으로 특별 에디션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토바 측에서 제공하는 옵션 중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필요한 것만 넣어서 제가 리뷰할 플리거 시계를 신중하게 조합을 해봤습니다. 저는 생활인의 시계 관련 엔그레이빙 같은 것도 넣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다 제작 비용이 추가가 되는 거라서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 별다른 가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뺐습니다. 이걸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고르다 보니까 몇만 원 아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토바는 주문 제작 형식으로 시계를 만들어서 와루와치즈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주 팔리는 모델 말고는 주문을 한 다음에 한참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리뷰를 보시고 해당 제품은 바로 구하실 수 있게끔 6개를 미리 제작을 해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리뷰용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이미 어떤 분이 리뷰 전에 발견하셔서 구매를 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즉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은 4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추가 주문이 가능은 하겠지만 주문한 뒤에 다른 시계들처럼 많이 기다리셔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작비 문제로 이번에는 시계 자체에 특별 에디션과 관련된 특별한 문구를 넣지는 못했지만 생활인의 시계에서 처음 기획한 시계니까 뭔가 의미 있는 걸 드리고 싶었습니다. 비싼 선물은 못 드리지만 제가 번역해서 얼마 전에 출간된 랑시에르의 교훈이라는 책을 7권 와루와치즈 측에다 기증을 했습니다. 이 책들은 처음 이 시계를 구매하시는 7분한테 증정이 될 겁니다. 나치가 만든 디자인의 시계를 리뷰하는 게 뭔가 찝찝했는데 현대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책으로 뭔가 해로운 정치적 함의가 해독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품 기획은 제가 했지만 주문부터 생산까지 제 돈 한 푼 안 들인 거라서 와르와 치즈 측으로부터 혹은 슈토바 측으로부터 광고료나 판매 수익 같은 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 시계를 원하는 기간만큼 대여해서 리뷰할 수 있다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아내한테 선물 받은 시놀라의 캔필드 스포츠가 리뷰한 시계 중에서 최고가의 시계였는데 이번 시계가 그 기록을 갱신하게 됐습니다. 저희 채널은 50만원 이하나 100만원 이하의 중저가 시계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겠지만 종종 이렇게 역사적 가치나 품질상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계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도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 조금 더 대중적인 A타입이 아니라 B타입을 골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B타입이 A타입보다 더 이후에 나온 만큼 좀 더 현장의 파일럿의 필요에 부합하는 버전업된 시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A타입처럼 여러가지 상황에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B타입이 풍기는 비행장비 같은 독특하고 강렬한 개성은 쉽게 떨쳐버리기 힘든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빈티지 시계 시장에서 봐도 슈토바의 시계는 A타입보다 단 42개만 생산된 B타입이 드물고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2차 대전 당시에 IWC가 B타입을 생산한 적이 없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플리거를 생산하던 원조 회사들 중에서 오늘날 가장 지명도가 높은, 퀄리티가 아니라 지명도가 높은 A타입 시계를 생산하는 곳을 물어보면 아무래도 IWC 쪽으로 답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B타입의 경우는 IWC가 원조가 아니니까 슈토바의 지명도와 퀄리티가 제일이라는 주장이 성립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케이스 지름이 무려 55mm였던 커다란 원조의 플리거를 그대로 다시 만든다면 현대시계로서는 실용성이 없겠죠. 슈토바는 일단 사이즈를 많이 현대화시켰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40mm고요. 러그트러그의 길이는 48.6mm입니다. 손목 굵기가 6인치에서 7.5인치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손목 사이즈에 잘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손목 굵기가 6인치인 노생활 씨가 착용한 사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젤이 좁아서 다이얼이 크게 나온 편이고 러그의 길이도 적당히 있는 편이어서 체감 사이즈는 40mm보다 약간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저는 수동 무브먼트 버전을 골랐고요. 방수 성능이 50m로 그냥 평균 수준이기 때문에 두께는 매우 얇게 나왔습니다. 두께는 9.2mm이고요. 무게도 스트랩을 포함해서 66g으로 기계식 시계치고는 아주 가벼운 시계입니다. 러그의 너비는 20mm입니다. 맞는 시계줄을 찾으시기는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시계줄을 바꾸면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 시계줄은 20mm로 시작해서 끝까지 너비가 20mm로 일정합니다. 원조 플리거에서 사이즈만 작아진 건 아니고요. 케이스의 형태와 피니시도 많이 정련된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본 케이스는 제가 이제까지 리뷰한 다른 어떤 시계들보다 형태가 분명해 보이는데요. 케이스의 모서리가 날이 선 것처럼 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서리 각이 살아있으면서도 만져보면 날카롭지 않은 케이스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제가 스쿠알레 1545가 오마주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저렴한 시계에서는 이런 선을 가진 케이스를 찾아보기 힘든 걸 보면 생각보다 구현하기 힘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동 무브먼트라서 뒷면이 단순히 납작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완전한 평면입니다. 이 납작한 케이스백은 이 측면에서 볼 때 부드럽게 꺾이는 러그와 함께 손목을 잘 안아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케이스에 전반적으로 거쳐서 굉장히 수준 높은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우면서도 결이 분명하게 살아있고 동시에 규칙적이어서 자칫 군대에서 막 쓰는 시계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시계를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해주는 것 같습니다. 베젤과 러그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되어 있고요. 측면에는 가로 방향의 브러쉬가 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고를 때 왼쪽에 오리지널 플리거 시계처럼 FL23883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지 말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 시계의 매력은 군용 시계의 디자인을 단정하고 고급스럽게 잘 다듬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이 예쁘게 다듬어진 케이스에 군대 느낌이 나는
문구 같은 걸 새겨넣는 게 이상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문구를 새겨넣는 비용을 아끼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양파 모양의 용두가 3시 방향에 위치를 해 있는데요. 원조는 용두가 케이스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였다면 슈토바의 현대적인 시계는 케이스에 용두가 바로 달라붙어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수동 시계의 매력은 결국 태엽을 감아줄 때의 손맛이라서 용두가 이렇게 큰 게 좋습니다. 다만 큰 용두의 단점은 손목에 차고 있을 때 손등을 자꾸 칠 수가 있다는 거겠죠. 다행히 이 양파 모양 용두는 각이 지거나 공격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막상 착용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존재감이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매크로 렌즈로 잡아보면 양파 용두의 피니시도 정교하고 대단합니다. 또한 용두와 케이스가 만나는 부분에서 케이스가 약간 안으로 움푹 파여있는 디테일도 재밌습니다. 이 시계의 유리는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더블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돔의 각도는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반사 코팅이 된 사파이어 유리는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유리는 특별히 좋은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투명하고 선명하긴 하고 더블돔이라서 시각적인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이얼은 원조 시계와 가장 똑같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더 원조에 가까운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날짜창이 없는 버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의 로고도 없는 버전을 고른 거고요. 매트한 블랙 다이얼의 안쪽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챕터링이 있고 시침이 그 챕터링을 따라서 돌고 있고요. 바깥쪽에는 분을 가리키는 챕터링이 있어서 분침이 그 챕터링을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5분 단위로 숫자를 썼는데 0분 혹은 60분 방향에는 예외적으로 삼각형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콤파스로 사용할 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매트한 블랙 다이얼의 숫자들과 인덱스, 챕터링 등은 흰색 페인트를 두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서도 슈토바 시계의 높은 퀄리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삐뚤삐뚤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건 물론이고 그려진 숫자의 두께도 일정하고 자세히 볼수록 정교하다는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플리거 시계 특유의 칼날 모양의 시분침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열 처리를 통해서 구워낸 파란색 시분침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거의 검은색으로 보이다가 빛을 받으면은 상쾌하고 선명한 느낌의 파란색으로 반짝거립니다. 물감을 바르는 형태로 만든 색칠된 파란색 시분침은 이렇게 선명한 광택이 나지 않고 때때로 변색되거나 색칠된 부분이 바스라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계는 열 처리된 파란색 시분침이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초침은 다이얼의 가장자리 끝까지 닿는 긴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아한 스위핑으로 고진동 무브먼트의 장점을 최대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광은 슈퍼루미노바 C3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야광에 대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스위스 시계들보다는 독일 시계들이 야광에 더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초반 밝기가 밝고 지속력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붓자국 같은 게 하나도 안 남아있고 무슨 샌드위치 다이얼 밑에 깔려있는 야광을 보는 것 같이 밝기가 굉장히 일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야광 도료를 일정하게 골고루 잘 발랐다는 뜻이겠죠. 다만 지속력으로 얘기하자면 아주 엄청난 정도는 아닙니다. 요새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워낙에 야광 도료를 아끼지 않고 퍼붓는 그런 시계들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가 슈토바의 시계를 보면은 순수한 밝기와 지속력은 최고라고 하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에타 2804-2의 탑 그레이드인데요. 수동 무브먼트와 오토매틱 무브먼트 사이에서 저는 수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슈토바 시계의 무브먼트도 스위스의 유니타스 수동 무브먼트를 채택하고 있었으니까 현존하는 무브먼트 중에서 원조에 가장 가까운 느낌을 구현하려는 선택이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04는 유명한 2824 오토매틱 무브먼트에서 로토와 관련된 부품들이 떨어져 나가서 더 단순해지고 얇아진 수동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계는 수동 무브먼트를 선택하면서 시계의 두께가 1mm 정도 더 얇아졌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수동 무브먼트에다가는 두께가 얇은 별도의 케이스백을 만들어준 것도 슈토바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당 28,800회, 1초당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의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으로 오토매틱 버전보다 약 2시간에서 3시간가량 더 길고요. 패킹과 수동 감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봤던 2824의 일라브레 등급의 무브먼트에 비해서 탑그레이드의 무브먼트는 보다 여러 자세에서 오차 조정을 하고 오차의 허용 범위도 훨씬 좁게 설정을 합니다. 이 최대 오차 범위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4초고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5초입니다. 헤어스프링의 소재도 달라지고 충격 방지 시스템도 에타쇼크에서 인카블록으로 달라집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백이 아주 예쁩니다. 케이스와 동일한 수준의 곱고 선명한 브러쉬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브릿지에는 코트드 제네브 장식과 함께 슈토바의 사명이 새겨져 있고요. 슈토바는 여기다가 또 무브먼트를 예쁜 열 처리가 된 파란색의 나사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수동 무브먼트의 장점이 로터가 무브먼트를 가리지 않는다는 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케이스백입니다. 이렇게 케이스백을 예쁘게 만들 거면 시계를 뒤집어 차는 옵션도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수동 무브먼트는 정해진 시간마다 적절한 횟수를 감아줘야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데요. 적절하게 큼직하게 생긴 양파 모양의 용두는 수동 감기의 손맛을 극대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맛에 수동 시계를 원하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돌리시다가 뻑뻑하거나 조금이라도 느낌이 이상하면 절대 더 돌리지 마시고요. 용두를 뽑으면 초침이 멈추죠. 해킹이 되는 거고 천천히 돌리는 거 무조건 가능하고요. 빨리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용두의 액션은 슈토바와 에타의 명성답게 아주 타이트하고 정교합니다. 다 맞췄을 때는 그냥 밀어서 넣으면 되고요. 용두심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기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슈토바의 용두는 두꺼운 걸 넣었는지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슈토바의 기본 시계줄은 과거의 파일럿들에게 지급됐던 것과 같은 스타일의 징바킹 가죽줄인데요. 시계의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줄입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가죽줄이 너무 색깔이 밝아가지고 시계의 분위기에 비해서 지나치게 밝은 줄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몇 주 착용을 했더니 색상이 적절하게 어두워지면서 지금은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색상의 가죽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쉽다면 이 시계가 다른 부분에서 다 뛰어난 퀄리티를 보여줬으니만큼 가죽줄에서도 뭔가 특별한 게 있기를 바랬는데 이 가죽줄의 퀄리티는 준수하긴 하지만은 다소 평범합니다. 이 버클의 마감도 그렇고요. 준수한 마감에 슈토바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진 브러쉬 버클이긴 한데 케이스의 마감보다는 많이 못한 그런 마감의 버클이고요. 좀 평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두툼한 통 가죽에 의도적으로 낡은 느낌을 마구마구 부여한 그런 가죽줄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 시계줄도 나름대로 예쁘고 착용감도 좋고 원조에 충실한 디자인이니까 큰 불만거리는 아닙니다. 총평입니다. 슈토바의 플리거 클래식은 원조에 대한 일정 정도 이상의 역사적 충실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조의 투박한 느낌은 많이 벗어낸 멋진 시계입니다. 오랫동안 시계를 만들어온 독일 브랜드답게 매우 정밀하고 높은 퀄리티로 세공되고 정련된 파일럿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토바를 창업한 슈토츠 가문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해서 현재 슈토바를 이끌고 있는 요르크 샤우어 씨가 생각이 깨어있으면서도 품질에 굉장히 엄격한 분이라는 평판이 많은데요. 오늘 리뷰한 시계는 그 평판에 잘 부합하는 시계인 것 같습니다. 플리거 시계 디자인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10만원 이하의 중국산 오마주 시계에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IWC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옵션이 주어져 있을 텐데요. 역사적인 충실성을 가진 원조의 시계이면서도 웬만한 럭셔리 브랜드 뺨칠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가격이 미친듯이 높지
좋지는 않은 그런 시계를 찾으신다면 슈토바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만 원대니까 분명히 비싼 시계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가격이라고 해서 모든 시계 회사가 반드시 가격에 합당한 퀄리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격대의 시계를 골고루 접해보신 분들은 슈토바가 제시하는 가격 대비 성능 및 퀄리티의 비율을 높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예산을 절약해서 저희 채널이 주로 보는 중저가 시계들 사이에서 플리거 디자인을 정말 갖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원조랑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는 퀄리티가 괜찮은 시계를 찾으신다면 미오타 무브먼트를 채택해서 가격을 50만원대로 획기적으로 낮춘 라코의 플리거 시계들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라코도 원조 플리거를 만들던 5회사들 중 하나인데요. 라코의 미오타 무브먼트를 채택한 가성비 플리거 시계도 조만간 섭외를 해서 저희 채널에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